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 체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기 기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 기억은 이제 크게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과 서술 기억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기억을 종류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암묵적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암묵적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기적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형 기억이라고 한다. 내형 기억은 이제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안쪽에 갇혀 있는 그런 거고, 또 비선언적 기억이다. 비선언적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기억들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편도체에서 관여하는, 편도체는 주로 이제 정서적인 거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뭘 보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손해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조건을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파블로프인가요? 뭐 저기 있었죠. 러시아 사람이 그 개들한테 밥 줄 때 땡땡 이렇게 종을 치고 이제 밥을 줬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밥을 안 주고 땡땡만 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들이 이제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저액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 기저액에서 담당하는 기저액은 뭐냐면, 우리 이제 뇌내에 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 뇌의 이제 이 안쪽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충류들, 도마뱀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연수, 척수 뭐 이쪽에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유류가 되면서 이 뇌내 변연계가 발달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중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 부분이 이제 기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랄지, 또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 우리가 이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뭐 담배 끊는 사람은 뭐 친구도 하지 마라고 그러죠. 뭐 그게 그 뭡니까? 그만큼 독종이라 이거죠. 아,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나의 습관이다. 습관이 곧 나다. 왜냐하면 내가 일상적으로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구성한 것이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배우자를 고른달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습관을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떤 그런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내가 제어를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일순간일 뿐이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는 나한테 길들여진 습관을 계속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태학적으로 헤빗이죠, 헤빗. 헤비텟이죠. 헤비텟은 이제 서식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늘상 주구장창 생활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 범위, 그게 바로 이제 서식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 기억 중에서 비서술 기억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사적이거나 또 어떤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제 비서술 기억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절차 기억과 정서 기억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절차 기억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기술이나 방법이나 우리가 습관,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거죠.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몸이 알아서 어떤 해주는, 움직여지는 그런 경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절차 기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차 기억에 따라서 이 절차 기억이 내 몸에, 내 뇌에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의 개성, 나의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체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성이라 캐릭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동적인 어떤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기억을 등록한다든지 또 기억을 저장한다든지 그래서 저장된 기억을 다시 꺼내서 재생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가 나타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 기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에 저장됐던 기억들이 그 자체가 이제 소실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기억이 쪼개져서 뭐 장소, 내용, 뭐 사람 얼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서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꺼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의 어떤 그림 형태로 그것을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반사 행위 정보, 운동이나 우리가 배우는 뭐 또 운동이랄지 뭐 이런 뭐 있었죠. 그 운전을 하는 거랄지 자전거를 타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서적인 기억은 굉장히 빠르게 나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 속에서 나름의 어떤 공포의 체험이나 내가 원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그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있죠.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그런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걸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아득히 먼 뭐 훗날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 정서 기억을 담당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상입니다. 시상과 편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시상은 이제 탈라머스 여기에 이제 시상 부위거든요. 이 부분이 시상이고 이 시상의 아랫 부분이 이제 시상 하부인데 실제로는 이제 시상보다는 시상 하부에서 거의 우리 정서, 감정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관장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편도체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아랫부분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갈래가 뻗어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아미그달라고요. 하나는 이제 히포캄퍼스라고 하는 해마 부분입니다. 해마가 이제 장기 저장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기능과 이 정서를 담당하는 기능은 매우 밀접하게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뻤던 또는 생존에 도움이 됐던 또는 생존에 위협을 받았던 이런 일체의 것들이 강하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이제 시상과 편도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상은 여기 했었죠. 시상하고 이 편도체를 연결하는 이제 회로가 이제 있어서 쉽게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쉽게 강하게 각인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반복점화나 뭐 조건 형성, 뭐 습관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술 기억인데요. 서술 기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비서술 기억과 달리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의 일체의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명시적이라고 또는 선언적이라고 declarativ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해마에서 장기 기억을 이제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어떤 정서적으로 각인되는 그런 것들 외에
우리가 체험하는 일체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해마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 기억에 의해서 의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팩트,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하는 이런 어떤 내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을 만드는데 서술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서술 기억은 다시 이제 뭐 서술적 기억, 의미론적 기억, 일화적 기억, 의미적 기억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 의미론적 기억이 두 번 반복됐네요.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갖다 정리를 하면서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미론적 기억하고 이제 의미적 기억하고는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용어가 여기서 쓰던 이제 분류체계 용어랑 여기서 쓰는 이제 분류체계 용어랑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어에서 온 것들인데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확실한데요. 첫 번째 이제 서술적 디크레이티브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의미론적인 것은 이모셔널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앞에서 비서술적인 것은 강렬하고 무의식, 잠재의식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의미론적 기억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그런 정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을 할 때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이 팩트가 있겠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뭐 그랬을 때 그때 내 기분이 어쨌는지 내가 기뻤는지 슬펐는지 짜증났는지 어쨌는지 후회스러운지 어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론적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화적 기억은 이제 에피소드 잘 아시죠? 어떤 사건 팩트를 말하죠. 자전적 또는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들었는데요.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오토는 자기 자신이고 바이오는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피는 이제 어떤 표현하는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체험 사건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때 누구누구 있었는지 뭔 일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이것들이 각각의 다른 의미로 각각 다른 어떤 형태로 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뭐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때 누가 어쨌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에 대한 서술적인 기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때 내가 기분이 어땠어요 뭐 이런 게 의미론적인 거고 일화적 기억은 이제 그 팩트 자체에 대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일화적 기억 속에 사실은 이제 감정 경험이나 또 반복적 습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도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물론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여자와 남자의 그 차이가 더 클까요? 공통점이 더 클까요? 당연히 공통점이 무지막지하게 더 크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남자 여자는 전혀 별개의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미적인 기억이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서술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무엇에 대한 화세에 대한 겁니다. 사실 기억 중에서요. 앞에 일화적 기억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로 이제 공간, 시간과 관련되는
이런 것인 반면에 사실기억, 의미적 기억은 그 팩트 자체라는 거죠. 1990년, 70년대 초에 이제 처음 이런 의미적인 기억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그렇지만 경험이 아닌, 또 반복적으로 회상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기억이 되기 쉽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이제 강력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됐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이제 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커서가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연합력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늘상 강조했던 이제 작업 기억과 관련되는 건데요. 신피질은 이제 되뇌 신피질이죠. 바깥에 싸고 있는 전두연합력이라 하는 것은 전두엽이죠. 전두엽 중에서 연합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두연합령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의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이 깨 있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여기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두연합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의 정보나 또는 이제 미래 정보 예측이랄지 과거 정보 이런 것들에 접근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자극 기억에 일시에 저장돼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관장하는 이제 부위가 전두연합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의식과도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전두연합령이 4, 5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랄지 동물들은 이 부분이 이제 없는 걸로, 아주 없다기보다는 그 발달이 매우 미미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 과학자들, 뭐, 이렇게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정조라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우리말하고는 조금 뭐 좀 어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센티멘트는 우리가 이제 센티메타를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뭐 기분이 센치하다. 그거는 좀 우울하다든지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불행감,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그런 부정적인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쁨, 슬픔, 뭐 어떤 것에 시샘을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련의 마음들을 감정의 일종이긴 한데요. 이것들을 따로 떼서 우리가 이제 정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슬픔이나 시샘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긴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그 정서에 의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 내가 좀 이걸 좀 반성하고 다음에는 잘해봐야지. 라는 그런 것을 갖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되시죠? 그냥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휩쓸릴 뿐이지 이 정조의 마음은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전두연합령에서 이제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가 하는 기능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뇌의 기능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게 뇌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뇌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연합령에서 판단을 한다,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두연합령이 우리 이제 결국은 그 기억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전두연합령이 관장하는 기억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업기억인데요. 이 작업기억이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하고도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것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바로 이제 작업기억이다. 우리 컴퓨터에 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정보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경험에서 나온 그 축적된 그 기억,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뇌가 만약에 우리가 몸이 동물이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뇌가 필요치 않아요. 뇌의 기능은 바로 예측에 있습니다. 예측.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되치기만 한다 그러면 굳이 뇌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식물도 반응을 하거든요. 식물도 온도나 뭐 이런 모든 이런 환경적인 조건, 뭐 못된 초식동물을 뜯어먹는다 할지 어쩐다 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이제 당연히 수동적인 것이죠. 동물에게 있어서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측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펀치를 날 것 같으면 그거 오는 주먹이 오는 방향을 예측을 해서 내 몸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퍼컷을 날려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로 뇌의 기능인 거고, 예측을 하는 게 그것의 본질적으로 핵심 역할에 이제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이제 IQG라고 하는 건데요.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 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피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일반 요인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제 그 IQ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저도 잘 완전히 이해가 안 될 만큼 좀 복잡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IQG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작업 기억의 역량, 작업 기억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순간순간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내 의식이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작업 기억이고, 그 작업 기억이 깨어있는 정도, 그것을 순간순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IQG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IQ는 다들 잘 아시죠. 뭐 EQ 감성지수, 뭐 모럴, 뭐 퀘션, 이퀘션 등 뭐 도덕지수, 크리에이티브 창조, 소셜, 뭐 유추가 할수 뭐더라 생각 안 나네. 뭐 패션, 뭐 열정이나 글로벌, 뭐 디지털, 뭐 네트워킹하는 이런 것들의 능력들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미래 이제 AI가 지배하는 이 세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능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IQG다. 작업 기억의 용량이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망각곡선,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망각곡선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커서가 맨날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게 하기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할까? 형광펜으로 할까? 펜으로 할까? 그냥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거의 기억에 이제 50% 절반을 날려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하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실험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낱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로 떨어지는 거고, 사실 제 경우에 보면은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력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이제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서술 기억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억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제 뒤에 슬라이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분산해서 실험 연습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겁니다.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사진이 어떤 밀림의 숲속에 원두막이 하나 있는 상태죠.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밀림에 있는 원두막과 같다. 밀림에 있는 원두막은 어떻습니까? 원두막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밀림을 숲을 헤치고 넝쿨을 다 제거하면서 막 어렵게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어떤 경험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계절만 지나면 어때요? 다시 밀림이 완전히 숲으로 한 번 갔던 그 길이 다시 덤불로 딱 가득 차겠죠. 그래서 내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반복이 안 되고 내게 의미 있는 뭐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싹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어디가 원두막이었는지 찾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원두막은 분명히 내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루트는 잘 내가 끄집어내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그 기억의 요소가, 팩트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된다. 내 생존에 또 내게 쾌감을 주거나 내게 공포를 주거나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었을 때 내가 기억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것 중에 진짜 내가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탐구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억이 잘 되지만, 몰라,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해줄게 하면서 하는 그런 소극적으로 하는 학습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 좀 이렇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또 좀 씁쓸하기도 하죠. 우리가 좋은 기억을 잘 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효소 단백질이죠. DNA가 작동이 돼서 DNA가 발현이 돼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에 의해서 DNA가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다. 효소 단백질을. 그래야만 해마에 장기 저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것이라고 그러는데, 해마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장기 기억, 우리 뇌의 전 부위에 이렇게 다시 이동시켜서 장기 저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해마에서 장기 저장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임시 저장을 해 놓은 것이고, 그 임시 저장하는 것을 온전히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각각의 저장 장소로 보내는 것이 이제 꿈을 꾸거나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과학자들이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해배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활성화된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전도들랄지 EEG랄지 또는 펑셔널 MRI랄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거나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뇌가 네트워크이죠. 일종의 시냅스 연결이죠. 그게 여러 방면에 여러 위치에 이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국 기억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망각곡선과의 치열한 전투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거죠. 분산학습은 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 번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학습을 한다 그러면 지금 1시간 동안 열심히 아무리 공부해봐야 별 효과가 없고, 그거보다는 오늘 한번 하고 또 내일 한번 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한번 또 한 달 후에 한번 또 1년 후에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지워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은 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 내 생존에 매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이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할 뿐만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들은 점점 더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어렸을 때 기억들은 진짜 희미하고 기억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뭘 배워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런 이제 저장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후가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그 시기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뇌가 그런 시기는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 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예습 복습을 하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원리인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벌써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소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억의 종류들, 일시기억, 장기기억은 이제 서술과 암묵기억, 비서술기억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암묵기억이 우리의 이제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의식적인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의식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의식 이전에 이 잠재의식이 나를 형성하는 것이고, 의식적인 것들 자체가 결국은 나의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이제 하나의 형태라는 것이죠. 물론 순간순간 바이 찬스로 그 의식적인 활동들이 물론 이제 어떤 순간순간의 기회에 의해서 바꿔지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작업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 서술 기억 중에서 의미 기억, 그 다음에 일화 기억 두 가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기억은 이제 지식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일화 기억은 우리가 이제 경험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실험 실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전문가 되느냐?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내재됐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경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연구를 하든 모든 분야에서의 결국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통한다는 것은 이런 원리에서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암묵기억은 중요한 게 이제 절차와 관련되는 거, 정서와 관련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고, 이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됐을 때만 비로소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배웠다고 해서 또 뭘 체험해 봤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접하고 학습하고 또 고민하면서 했던 이것들을 한 테이블로 지금 전체를 다 정리를 사실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승려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경지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경지인 거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숙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내가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화적인 이런 기억들은 이제 숙련을 몸이 이제 이렇게 따라주기는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된다. 그래서 이 상태는 결국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아니스트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보를 보면 그냥 알아서 쳐지는 상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도 모르게 혼신의 열정을 쏟아서 연주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직 아닌 것이죠. 악보를 하나하나 보고 도, 미, 솔 이렇게 치는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장기 서술 기억에서 이 암묵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우리가 보통 내공이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는 동안 내가 어떤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공이 어떻게 쌓여지느냐.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경험만으로도 안 되고 지식과 경험을 같이 버무려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든 사회에 나가서 뭔 일을 하든 결국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하기 싫은 공부를 마지못해서 하거나 에이 하기 싫은 거 그냥 그래 한번 해봤다 체험을 하거나 실습을 했거나 뭐 연습을 했거나 이런 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 자체는 그거는 그냥 그것일 뿐이고 그것이 내 뇌 속에서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것의 원리가 파악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거고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뭐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10년을 잡기도 하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그런 세월을 필요로 한다. 근데 10년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일에 미쳤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기 싫은 거 성의 없이 해가지고는 거의 100% 장담을 하건대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그것에 미쳐야 된다. 그것에 미쳤을 때 효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하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몰입을 하고 창의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난다. 보통 요즘 이제 멍 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뇌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멍 때리거나 다른 일을 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내가 미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동결 보존과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과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모르게 막 순간순간 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전문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지금 이제 뇌가 기초가 4번째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 또 단원에 이어서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